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권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전날 미국 시장 반도체 경기 안 좋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약세 분위기 이어갔습니다. 특히 TSMC발 악재 한 방 먹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무려 3,7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쏟아내면서 지수는 다시 2,600선에서 멀어졌습니다. 한편 최근에 관심 종목 1위, 2위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어제도 3% 넘게 상승한 포스코홀딩스의 완승이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숨죽인 뉴욕 증시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골드만삭스가 올해 내년 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3% 넘게 하락했고요. 애플은 중국발 악재에도 선방하면서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 움직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자, 화요일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강보합이네요. 네, 오늘은 근데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은 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내린 것도 아닌 애매한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장은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이제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선은 이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건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추후에 나오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3개월마다 나오는 이제 통화 정책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이런 점도표까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번 주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 영국이랑 일본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점, 그동안 이렇게 좀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해왔던 국가들의 이제 통화 정책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와 이제 달러 인덱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미국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 시장입니다. 특히 이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 시장도 같이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오늘 이제 헝다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중국의 이 부동산 개발 업체 이 헝다 에버그란데 재산관리 부서 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이제 중국 공안에 구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헝다그룹의 주가가 이날 24% 이상 급락을 했고요. 이 비구에 위한 이 컨트리 가든도 지금 부채 상환 악재를 좀 일단락시키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다시 한번 또 찾아올 수 있겠다. 또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서 이게 좀 세계 금융시장으로 좀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좀 증시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든 이슈 중 하나가 이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의 파업인데 이 협의가 좀 진전이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노조 같은 경우에는 향후 4년 동안 임금 36%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기업은 20% 안팎의 인상안을 좀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치가 지금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요. 파업 규모를 현재 지금 미시간, 오하이오, 미주리주 이렇게 좀 3개의 공장에서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겠다. 확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포드나 스텔란티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까지 지난주와는 다르게 조금 소폭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파업이 길어지다 보면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GDP나 이제 고용 시장에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하루빨리 이렇게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오늘 또 많이 올랐습니다. WTI나 브렌트유 둘 다 이제 배럴당 이제 $100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르면은 올해 안에 연내에 $100를 기록할 것으로 좀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이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이런 주요 산유국들의 강산 조치에다가 중국의 수요 확대, 그리고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이런 겨울철 수요 확대, 여기에다가 항공 수요 확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지금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쪽 조금 좀 주가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항공주들 그리고 크루즈 여행 관련주들 주가가 계속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테슬라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주가판 나오는 거 보니까 유일하게 테슬라만 빨간불이에요. 미국에서 빨간불이면 주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3%나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가 3%씩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계적인 투자은행, 이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저가형 모델, 이 테슬라 Y나 S에 대한 이제 가격을 공격적으로 좀 인하한 점을 얘기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좀 경고를 날리면서 오늘 3%대 급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이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좀 할인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차량 인도량이 되게 많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재고 부분도 좀 잘 해결됐고 하다 보니까 오늘 급락은 좀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와 반대로 니콜라가 오늘은 주인공이었습니다. 니콜라가 지난주 수소 트럭 이슈 이후에 오늘 33% 넘게 폭등을 했는데, 이 새로운 CEO로 메리 첸을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메리 첸이라는 인물은 이제 제너럴 모터스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베테랑이기도 하고, 최근 이제 GM에서 글로벌 생산 이제 운영 부문 부사장을 맡았었다라고 합니다. 이 니콜라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메리 첸 CEO가 니콜라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이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좀 인재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오늘 33% 넘는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플 주가도 반등을 했는데, 중국발 악재를 좀 완전히 털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로 출시했던 이 아이폰 15 시리즈가 좀 큰 흥행을 이제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이폰 14 시리즈에 비해서 선 주문량이 지금 10%나 넘게 많다고 하고요. 이 중국에서의 선 주문량이 탄탄하다는 점, 그리고 이 프로맥스 모델의 경우에는 이 현재 리드 타임이 5주에서 6주 수준으로 지난 7년 동안 출시된 그 어떤 모델보다 좀 길다고 합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전 예약만 보고서 뭐 대박이다 라고 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지난주에 터졌던 이 중국발 악재 정도는 털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테슬라 3% 넘게 빠지는 이유가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다. 아무래도 뭐 차 가격 인하하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좀 가격 인하가 더 있다고 보면은 그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뭐 셀업체나 양극재, 음극재 그 밸류 체인 선상에 있는 회사들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애플 주가 최근에 많이 내려왔었는데 오히려 조금 아이폰 15 대박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에 우리나라 주가도 어제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시장 이렇게 밀리는데도 우리나라 뭐 LG 이노텍, 뭐 BH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플 주가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반도체 쪽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이 아주 망가졌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 반도체 조금 좀 돌아선 것 같아가지고 ALM은 좀 내려갔지만 다른 반도체 쪽은 조금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으로 좀 가볼까요? 비트코인 분위기가 최근에 좀 내려가나 싶더니 25,000달러 순간
그때부터 반등하더니 이제 뭐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지금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은 3%가량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3%가량 상승했다가 저항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비트코인이 상승한 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거의 키 맞추기 단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28,000달러 하나로 3,700만 원 부분이죠. 이렇게 이 부분에서 좀 저항을 받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좀 상승 추세를 만들려면은 그리고 좀 일단은 호재가 좀 있어야 된다. 이벤트에 따라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저항받는 부분을 뚫고 이제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본격적인 상승장 진입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는 잠시 접어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반등했다고 무리하게 달려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 특히 26일 날 이제 상장 폐지된 코인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뭐 보시면은 100% 넘게 폭등하는 종목 코인도 있고 뭐 85% 코인 안에 리퍼리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무리하게 올라탔다가 불나방처럼 이렇게 녹아내리지 마시고요.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보고 좀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알트코인들 보면은 주식시장이나 뭐 코인 시장이나 역시 투기적인 세력들, 투기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은데 우리 정혜성 전문가 말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SEC, 이 헤스터 퍼스 위원이랑 이 정성문 코비 리서치 센터장이랑 이제 면담했던 내용이 좀 보고서로 발간이 됐는데 이 퍼스 위원의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 SEC의 향후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퍼스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혁신에 좀 되게 우호적인 인물인데 최근 SEC 움직임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루빨리 이 암호화폐 기본법에 대한 입법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성 논란에서도 이제 한마디 했는데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투자 계약의 내용을 좀 계승을 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한 점을 좀 봤을 때 초 리플 소송에서 이제 증권성이 여부를 두고 좀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 이슈도 하나 엔트그룹 이슈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중국 알리바바의 산하의 그룹인데, 엔트그룹이 ANT 캐피털에 대한 이런 투자를 좀 축소를 하면서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엔트그룹 전 임원이면서 ANT 캐피탈의 창업 파트너였던 유준에 대한 이 기업 내부 조사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결정이 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최근 암호화폐 관심도가 이제 AI나 AI 같은 인공지능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투자 관심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펀드 투자도 같이 철회를 했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제지표 반등 중 소비 회복 기폭제 기대를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어제 중국 소비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경절 연휴 그리고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몰려오고 있고요. 항저우 게임 또 있고 그리고 항저우 아시아 게임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지표 반등 중으로 이사 헤드라인을 잡아주셨으니까 지표부터 한번 듣고 넘어갈까요? 지금 뭐 중국 8월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거나 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 4%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CPI 지수 같은 경우는 7월 마이너스였다 8월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슬슬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소비재 관련했을 때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야, 올해는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연초부터 있었어요. 3월부터 계속해서 나왔지만 사실 뭐 지표들이 우리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으면서 그동안 주가가 조금 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표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면서 이번엔 정말로 중국이 좀 경기가 나오는 게 나으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물론 항저우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국경절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조금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국경절이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좀 길어요. 8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추석 연휴 기간이 6일 정도로 좀 길잖아요. 저희 집이 원래 그 추석 때 여행을 가는 집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산소 갔다가 이제 빨리 집에 오는 그런데 이 여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더 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여행 충분히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갈 수도 있고 특히 8일이라는 연휴면 충분히 해외여행도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풀리고 나서부터 중국 쪽에서의 여행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점을 보면은 이번 국경절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지난 1월 춘제 연휴 때는 국내 여행객,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의 국내 여행객이 2019년 대비했을 때 88% 수준을 좀 넘었고 5월 노동절 연휴 때는 2019년 수준을 좀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들, 앞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에요. 14억 명인데 통상적으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한 1억 명 좀 넘으시는 분들이 좀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가성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번 연휴 때도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한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것이랑 조금 엮어서 보게 된다면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소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국경절로 인해서 굉장히 긴 휴가를 받아 이제 좀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김시은 팀장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집도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증시8 증시9 열심히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바람에 평소에 소비를 못 하거든요. 보복 소비로 열심히 돈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키워드 같은 경우는 유커 잡아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중국 관광객을 봤을 때 유커를 잡는 그쪽에 좀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좀 허용이 된 지 시간 한 몇 달 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 쪽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이전에는 뭐 명동이라든지 굉장히 뭐 일부 유명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쪽에서의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른 곳을 간다고 합니다. 명동 대신에 성수동에 간다든지 혹은 뭐 더현대를 간다든지 그 성수동 근처에 사는데 가면은 이제 팝업 스토어라든지 뭐 아티스트 쪽 그런 쪽에 중국인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특히 깃발 들고 움직입니다. 여전히요. 네. 그리고 뭐 더현대 같은 경우도 가면은 식당가에 갔을 때 중국말 굉장히 잘 들려요. 더현대 가보신 분들은 좀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중국인들이 기존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잡아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는 한 국경절 이전까지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잖아요. FOMC에 대한 경계감도 계속 있고 물론 점도표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잘 나왔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증시는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석이라는 좀 관망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렇다면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테마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슈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보면은 물론 중국 소비재, 중국 국경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도 있긴 한데 뭐 리포트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랑 엮이면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점은 국경절이 나오기 전까지 이슈는 계속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슈 같은 경우가 이벤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더 노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추석까지 중국 소비재 쪽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슈의 연속성을 좀 더 보게 됐을 때 좀 안정적인 것은 중국 소비재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증시의 성격과도 좀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뭐 기존에는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실적과는 상관이 없는 뭐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좀 테마 장세가 계속 돌았는데 한 저번 주서부터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뭐 재건이라든지 사우디 이런 쪽이 움직였는데 기존에 재건 쪽이 움직이면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 테마 장세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 쪽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엮일 수가 있는 뭐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변압기.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함께 주가 조정받았던 그런 기업들.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도 연결지어서 본다면 다시 한번 지금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쪽은 주가의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쪽. 이 부분과도 연결지어서 보면 중국 소비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소비재가 뭐 상반기 좋아졌죠. 실적 전년 대비했을 때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하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이라는 모멘텀이 더 붙게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결지었을 때 중국 소비재 쪽을 더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재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 테마로 정말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행,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6% 넘게 급등했고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 증시 9에서 언급했었던 아이패밀리 SC가 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연출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하나 더 따져봤을 때 화장품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이긴 해요. 뭐 단체 관광객 허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부터 화장품 섹터가 가장 빠르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 섹터이기도 하고 관련했을 때 그날 상한가에 간 화장품 종목만 8개, 9개입니다. 그만큼 중국 쪽이랑 연결지었을 때 화장품이라는 섹터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점에 있어서 중국 관광객이 돌아왔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이 점을 봤을 때 저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에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전만큼의 인기는 없어요. 전체 판매량이라든지 선호도 순위를 봤을 때 10위권 이내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중국 관광객이 왔을 때 화장품을 이전만큼은 쓸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관련했을 때 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특히 중국 말고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동남아 뭐 이런 쪽에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제 말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전만큼의 소비가 안 나온다지 소비를 안 한다가 아닙니다. 플러스 모멘텀은 분명히 되기 때문에 화장품 쪽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ODM, OEM 쪽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가 하나의 브랜드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막 색상 보고 이게 쿨톤인지 웜톤인지 따져보고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하는지 이런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드보다는 제품력에 조금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 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지만 그 점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OD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화장품이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화장품 쪽에서는 ODM, OEM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면세점 빼놓을 수가 없죠. 면세점 얘기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저는 화장품 섹터가 사실 움직이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섹터가 면세 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면세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야지 그다음에 화장품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면세 같은 경우는 실적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면세 3사가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이 돌아왔을 때 뭐 뉴스들을 좀 검색을 해보시면 면세 받으려고 줄을 1시간 가까이 서 있다. 쉽지 않은 모습인데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따이공 같은 경우가 한 2분기, 3분기 들어서 면세점 내에서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그 비중을 내국인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제 해외 관광객이 채우게 되면서 빈자리를 채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사이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면세에 관련했을 때는 호텔 신라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기업 모두 긍정적이긴 한데 자신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종목이 조금 갈릴 수 있다는 점. 내가 만약에 한 좀 장기적이고 우량한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호텔 신라 혹은 뭐 탄력적인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글로벌 텍스프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면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 좀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은 뭐 신라 호텔, 호텔 신라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빠르게, 좀 탄력적인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화장품도 실적, 지금 면세품도 실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면세점, 면세품 얘기까지도 나눠봤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요새 많이 또 소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용기기. 네, 미용기기 쪽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또 수혜를 받는 쪽이기도 한데 제가 어제 뉴스를 한번 보니까 하나카드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소비와 이동 패턴을 분석을 했는데 물론 이용 금액을 따져보면 호텔 쪽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쇼핑 이 순인데 증감률로만 따졌을 때 피부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피부과 같은 경우가 800%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금액 같은 경우는 뭐 숙박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피부과에 대한 증감률이 다른 뭐 주유소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좀 중국에서 미용 시술을 받으려면 좀 비싸다고 합니다. 한국 대비했을 때 2배 조금 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나라에 좀 방문을 했을 때 겸사겸사 이제 한 방 맞으면 좀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이 많이 출몰이 되는 지역 중 하나가 압구정 지역이라고 해요. 압구정. 네, 피부과도 많고 성형외과도 많은 곳이죠.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압구정에도 제가 많이 그 회사가 그쪽에 있어서 많이 가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내수 쪽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게 된다면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가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저는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52주 신고가 간 이후에 약간의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을 때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중국 소비재와 관련해서 정말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뭐 면세점, 화장품, 미용, 시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눈 부분에서 정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군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목적으로 보게 됐을 때 뭐 CJ 글로벌 텍스프리 VT 쪽을 가지고 왔는데 우선 CJ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갈 때 뭐 면세라든지 백화점 뭐 가긴 하는데 항상 이제 일본 가면 가야 하는 1순위 돈키호테. 네, 저도 돈키호테 가서 굉장히 많이 쓰러 오고 있는데 중국인이라든지 일본인들도 올리브영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 되게 잡다한 것들 많이 팔고 있잖아요. 뭐 음식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인들 패턴이 그동안에 명동에 있는 로드샵을 많이 방문을 했다면 이제는 올리브영에 방문을 해서 좀 내가 관심 있는 그 화장품 쪽을 좀 더 다양하게 본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리브영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의 화장품들을 모아놓은 그런 편집샵 같은 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화장품 쪽을 보게 된다면 개별 기업보다는 올리브영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올리브영을 보면은 거의 뭐 한 블럭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숫자가 굉장히 많고 매장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노출도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거기다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랄라블라라든지 롭스도 폐점을 했어요. 폐점을 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도 거의 없는 그런 수준이라서 앞으로 H&B 시장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더욱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화장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봤을 때 CJ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흐름들도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CJ가 많이 주가가 부진했던 게 CJ, CGV에 대한 유상증자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되었다는 점,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 좀 뭐 횡령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CJ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거를 딛고 실적으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내고 있는 특히 CJ 올리브영이 비상장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온전히 CJ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수급적인 면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지금 파란불이 아니라 대다수 빨간불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도 한 지난 4월부터 국내 투자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CJ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올리브영 효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면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 뭐 에뛰드 하우스라든지 더 페이스샵 이렇게 로드샵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거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두 폐점되거나 통폐합돼서 정말 요새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블럭 단위로 볼 수 있는 게 올리브영인데요. 이 올리브영에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잘 나고 있다고 합니다. CJ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바라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면세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세후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점 면세점은 인천공항 쪽에서 면세를 하는 쪽 그리고 세후 면세점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좀 이제 의류 판매 이런 쪽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세금 환급 대행사이기 때문에 인바운드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크게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실적, 분기 최대 실적을 나타낸 것에 더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를 좀 한다면 미용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세금이 환급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 정도에 이 동사의 수출 매출액의 약 절반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이 많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더불어서 변동성인 측면,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물론 호텔신라도 좋긴 한데 변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면세점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이야기 듣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화장품 쪽으로 마지막 멘트 부탁드릴게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요즘에는 클리오나 뭐 이런 종목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화장품 쪽에서는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 아니라 중국 외의 기업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을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요즘 화장품 쪽에서 라이징 스타가 있어요. 라이징 스타라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지만 최근 들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VT가 그 종목입니다. 물론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는 많이 없지만 일본 쪽에서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좀 굉장히 잘 나가는 제품이 있다고 해요. 그 무슨 샷인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쿠션도 유명하더라고요. 이 쿠션도 유명하고 거기가다가 더불어서 리들샷입니다. 로션 같은 건데 좀 일본 쪽에서 입소문 타면서 오프라인 쪽도 뚫고 돈키호테라든지 편의점 이런 쪽에도 입점을 했는데 지금 공급을 못 따라간다고 해요. 수요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VT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VT가 중국 쪽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하나의 좀 제품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VT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화장품 쪽은 살짝 8월 들어서부터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VT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부각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금연이 좀 나오게 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에선 VT까지 알아봤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꾸준히 우상향 그려주다가 어제 11% 급등 나온 종목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죠. 성과 상당히 좋습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오늘은 LS 일렉트릭 중전기 회사죠. 그리고 펀더멘탈로 HD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LS 일렉트릭부터 볼까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전력 인프라주가 상당히 곽강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 뭐 이 전력 인프라주 관련해서는 상당히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만은 LS 일렉트릭도 못지 않았었죠. 근데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적 나오니까 그 뒤로 슬금슬금 주가가 밀리다가 최근에 약간 고개를 들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적들을 관련해가지고 3분기 그리고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좀 초점을 두고 제가 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하반기에도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성수기가 아닙니다. 비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슬로우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4분기 가면서도 괜찮을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뭐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3분기의 계절적 비수기 이때가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자, 이 회사는 전력 인프라도 하고 전력 기기도 하고 자회사도 또 있습니다. 이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전기차 릴레이죠. 이걸 현대차, 기아차 공급하는 이런 업체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전력 인프라 쪽 이쪽의 성장성이 지금 상당하다.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보시면 좋고요. 이쪽에서는 이 회사는 배전 솔루션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쪽에 니드가 많죠. 해외에서도 니드가 많고 국내에서는 뭐 유지보수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지금 자동차 회사 뭐 2차 전지 소재주 회사 많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공장을 지으면 전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배전 솔루션은 아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해외에서 많이 지을 때 이 회사는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수주잔고가 2조 3천 원이나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내 배터리 회사가 해외로 나가는 특히 북미 지역으로 나가는 게 뭐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미국에서 IRA하고 하면서 중국 쪽에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많이 이렇게 압력을 넣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가서 직접 현지에서 생산하려는 이런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장을 많이 짓게 되는데 이 회사가 거기에 수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여기는 3분기 기대에 부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가 2분기 때문에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8% 중반대까지 왔는데 그건 뭐 거기서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8%대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금년에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전망치는 조금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7% 중후반대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영업이익 금액, 그러니까 한 3,1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 정도 나오고 내년에도 그 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한 번 올랐다가 내년에 꺾이는 이런 게 아니고 3,100억 정도는 금년도도 나올 건데 내년도도 OPM이 조금 내려가지만 매출이 올라가니까 OPM 조금 내려가도 절대 영업이익은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크게는 전력 인프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 쪽 이쪽이 해외에 진출하는 거에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전력 기기는 유럽하고 북미 설비 투자. 아무래도 뭐 배전 솔루션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전력 기기들이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가를 보시면 뭐 실적 관련해서 상당히 한번 튀었다가 옆으로 지금 누웠죠. 누웠는데 지금 중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사나 이렇게 봤더니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조금 사들어오는 분위기예요. 아직 외국인까지는 가담은 안 했습니다만 기관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 보면 조금 높게 보이시죠? 이렇게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장기적이지 단기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23년 실적 잘 나오고 있고 18.7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뭐 또 올라갈 테니까 조금 더 좋겠죠. PBR로 봤을 때 1.1배. 그러니까 막 아주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13만 8,800원 선에서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 42%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S 일렉트릭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펀더멘탈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HD 현대 건설 기기입니다. 아까는 중전기 쪽에 있겠고 이제는 이제 건설 장비입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그 뉴스 가운데 조금 뭐 사람들이 푸시를 하는데 안 하는데 다른 쪽이 네옴시티 관련된 거예요. 주가를 제가 좀 하나씩 보니까요. 현대 일렉트릭도 이렇게 아까도 주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튀었고 HD 현대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펀더멘탈로 말씀드리고 주가가 아주 좋았죠. 그 사우디에서 아람코 회장이 와가지고 HD 현대 그 사람하고 만난다 를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으로 표현된 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튀었죠. 현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좀 좋을 수 있다. 히림 여기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도 좀 주가가 튀었고요.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주가가 최근에 약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다? 네옴시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호재성 뉴스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3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전쟁 중인데 이거는 조금 먼 얘기지만 어쨌든 잠재적으로 다 부서졌으니까 거기 할 때 어쨌든 건설 중장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페트로시에서 건설기계 사업 협력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큰 것들은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강산 여기 뭐 건설 중장비 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슬슬 주가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를 보면요. 자원전쟁의 수혜자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고 자원전쟁의 수혜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광물 같은 거 많이 할 때 건설기계 장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기차 전환 이거 함에 있어서 광산향 건설기계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최근에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남미 쪽으로 거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리튬 염호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있으니까 중남미 쪽으로 직수 수출이 많죠.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 쪽에서 인프라 투자 수혜 이런 기대도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선진 시장입니다. 선진 시장의 지금 시장 지위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메가 딜러를 확보해서 선순환이 있고 신제품을 내니까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풀 세트로 되니까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가고 있다. 이게 수익성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상단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이 보시면 현대건설기의 PER 11배, PBR 0.8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조금 내려오는 듯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상승 여력 여전히 25%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S 일렉트릭, 펀더멘탈로 HD 현대건설기계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9월 FOMC를 바라보며 강보합에서 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일면 경제지표 반등 중 연휴 소비 회복 기폭제 기대, 중국 소비 관련주 세 종목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기관이 3거래를 연속 담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수혜로 3분기도 실적 예상치를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건설 장비주죠. 자원전쟁 수혜자로 어제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뒤에 증시 9에서도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